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이미 많고 강한 비가 내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고 500mm의 폭우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기와 충북, 경북 일부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많고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위험 지역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비가 정말 많이 오는군요.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순서입니다. 1부는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슬기로운 자치생활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의회 김태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3분 요가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비가 오니까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무릎 건강 지키는 스트레칭 준비했다고 하네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2부는 서민 교수와 박문성 위원이 함께하는 별별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절 잘 못하는 분들 이야기 나눠보죠.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바꾸기 위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기록적인 폭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야기되면서 기후변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환경까지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지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김태형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먼저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 자, 지금 그린 뉴딜이라는 게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린하고 뉴딜, 193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경제 정책의 약칭인데 별칭인데 예.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폭우도 그렇고요. 기후변화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네. 혹시 자연재해에 관한 내용도 좀 담깁니까? 예, 그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이 돼갖고, 이게 어차피 자연재해 자체가 환경적인 문제에서 다 기후변화 요인, 이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벌어진다고 그런 전제하에 다 정책들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연재해를 100%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환경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도 예방해서, 예. 경제로 좀 연결을 시키겠다. 그렇게 포함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여러 정부 주도형 사업들이 있었지만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 산업이 주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주로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그런 거 위주로 산업 발전시키는 그렇게 되고 있다가 예. 저희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환경이 이 경제 정책에 전혀 무관한 사항이 아니다. 예. 그런 데서 작년에 대통령께서도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예. 이번에 그린니들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경이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걸로 좀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나 노동 문제 등에 비해서 좀 의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되거나 다뤄지는 분야는 아니었죠? 예, 그렇죠. 사실 인정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좀 살펴봤는데, 예. 제가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수소 경제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제 관련 사업들을 좀 환경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이거를 경제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해 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조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는 2배로 더 열심히 띄워주셔야겠네요. 네, 그런 예. 자, 지난해 경기도 의회에서 수소 산업과 관련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수소에너지는 그린 뉴딜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 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해당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예.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그 내용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과 재정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예. 수소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좀 규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환경과 경제, 일자리, 어떻게 보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산업이 이미 계획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그린뉴딜이 새로운 것 같지만, 예. 이미 2008년도에 유엔 환경 계획에서, 예. 환경하고 경제를 서로 연관시켜서 환경분야의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다. 예. 그런 걸로 진행이 좀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3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 제로 사회를 예. 만들기 위한 약속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지금 내세웠던 예.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역이 경기 화성을 지역인데요. 거기에 국회의원이 이원욱 국회의원이십니다. 예. 이분이 국회의원 재선 활동을 초선 재선 지금 3선이신데 예.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이 갖고 계셔서 예. 저도 자연스럽게 의원님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하루빨리 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구나. 예. 계속 화석 연료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 계속 발생하고 미세먼지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게 환경을 해서 해결하면서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생각을 해서 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에는 수소 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경기도에서도 이용 가능합니까? 예, 경기도에서도 이용 가능하는데 이제 국회로 가서 충전을 해야 되고요. 예.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차가 수소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시군요. 제가 직접 작년에 한번 좀 구매를 해서 타고 다니는데 예. 경기도가 아직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덜 돼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안성, 상행, 하행 휴게소에 각각 한 군데 있고 예. 영동고속도로 여주에 하나가 있고 예. 중부고속도로 하남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예. 지금 나머지 한 20여 개 이상의 충전소는 올해 하반기서부터 영업을 시작을 목표로 열심히 좀 구축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아직은 하반기 조금은 힘듭니다. 예. 올해 하반기 정도면은 이 수소 충전을 그나마 조금 쉽게 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민들 입장에서도 요즘 환경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나 좀 에너지 같은 경우엔 방금 말씀하신 수소 충전소처럼 마음은 있지만 개인이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수소차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게 정가는 한 1억이 넘는 차를 차종이 한 개 종이 있는데 그걸 좀 싸게 공급을 하겠다 해서 공급 가격이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이 중형 SUV 구입을 하는데 그 정도는 너무 차이가 많으냐 힘드니까 예. 정부에서도 그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일 많이 주는 데가 한 4,300만 원, 4,200만 원 주는 합쳐서 주고 있고 이제 나머지 지역이 한 3천여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서 좀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자 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인식이 좀 덜 돼 있어서 조금 더 많은 홍보 활동이나 그런 인식이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기반이 마련된다면 관심 있는 시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생산이나 활용이 가능해집니까? 네. 이제 제가 수소를 좀 많이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이 그린 에너지 과제를 통해서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2022년까지는 안산, 울산, 전주에 세계 수소 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소 도시라 하면 수소의 생산부터 수소의 이제 운송, 또 발전, 연료 그런 전주기적 그런
수소 도시를 마련하려는 건데 예, 예. 이게 도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이게 이게 수소 도시가 운영되고 환경적인 측면 또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예. 좋은 점이 있겠구나 많은 홍보가 될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궁금해요. 경제적인 문제인데 지금보다 얼마나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화석 에너지, 네네, 말씀하세요. 화석 에너지나 좀 원전에 비해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제가 실제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예. 수소를 충전하게 되면은 한 5만 원 정도 충전을 하면 600km 이상을 타고 있거든요. 그렇게나 많이 탑니까? 그 많이 탑니다. 그래서 예. 경유보다도 현재 연비가 좀 더 좋은 편이고, 예. 휘발유보다 연비가 좋은 편이고, 전기차하고 비교해서는 아직은 조금 단가가 더 비싼 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부가 대통령께서 작년에 발표한 수소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예. 그 수소 가격을 5,500원 후반대로 좀 떨어뜨리겠다. 현재가 8,800원이거든요. 킬로그램당. 예. 그거를 따지면 되면은 5,500원으로 600km를 주행한다고 치면 약 한 3만 원 정도의 초반. 들어가는데 경제성도 어마어마하게 좋죠. 예. 일단 단순히 이제 운송 수단에 들어가는 걸 따져보면은. 예. 또 오염 발생 안 하고 오염물질 발생 그렇죠. 안 하고 그런 상황 거니까요. 예. 저부터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타보시면 진짜 좋아요, 수소차. 제가 타고 다니는데 주변 분들 계속 태워드리고 제가 홍보하고 있는데. 예. 이게 정말 소음 없고. 차가 좀 조용합니까? 정말 조용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소부장 산업 등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생산 관련 시설이나 사업체들이 해외로 또 많이 이전을 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도시가 침체되기도 하고 인구도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경기도도 지역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좀 발생하죠?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좀 편차가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기도 이제 제가 있는 화성이나 기흥, 여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평택까지 삼성 반도체 공장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기업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이천이나 거기는 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고 여기 있는데 반면 과거 공단으로 꽤 유명했던 안산시 반월공단이나 시흥의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점차 이제 싼 인건비를 찾아서 해외로도 이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접는 분위기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환경 분야에 집중해서 소부장 산업을 좀 이쪽에 안산이나 시흥 그런 시내반 그쪽에서는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그렇게 굴뚝형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환경 문제에 대두되고 좀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안산이나 시와 이제 공단에서도 좀 더 활기찬 좀 더 산업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안에도 담겨 있지만 수소를 생산하고 충전하고 운송하고 또 산업에 활용하고 이런 모든 단계에서 보다 지역 곳곳으로 산업이 분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장 경기도만 해도 이제 평택에다가 정부 지원 사업 포함해서 수소 생산 기지를 만들었어요. 평택이요? 평택에다가 LNG 보관하는 옆에다가 수소 생산 기지를 만들면 수소가 지금 이 수속 가격이 8,800원으로 비싼 게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유 공장이 밀집한 울산이나 그쪽 지방에서 수소를 싣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많이 물류 비용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평택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울산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싸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운송료가 좀 저렴하겠죠? 운송료가 훨씬 저렴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평택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또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수소 시범도시. 수소 시범도시는 안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평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들고 화성시에서는 남양의 현대기아차 연구소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용인 마북 현대 연구소에서는 수소차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근데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로 보면 인구 분산 정책에도 좀 부합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산업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겠군요. 네, 일자리 당연히 만들어지죠. 예, 그린 뉴딜이 이게 환경에 이바지하면서 일자리 만든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 이런 거대한 전환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수소위원회 제가 만든 조례에 근거해서 수소위원회 또 구성을 해서 경기도형 수소경제 로드맵 구축이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좀 더 이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에다가 좀 관심을 많이 돌려서 수소를 포함한 뭐 태양광, 풍력, 조력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화석 연료를 좀 지양하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의원님은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뭐 저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제가 제 지역구가 그 미세먼지 없는 그 동탄인데 미세먼지 없는 동탄을 만들겠다는 그게 제 선거 슬로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지금 뭐 잘 아시겠다시피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화석 연료에 기인한 거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려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도 그 의원님들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는 연구단체도 만들고 그 뭐 이제 경기도 집행부 쪽하고도 계속 이런 그 정책 협의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진행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세먼지 좀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미세먼지 말씀드렸던 게 미세먼지 이게 신재생 에너지 쓰고 화석연료 이게 탄소를 기반한 화석연료만 없어지고 일단 도로에서 차들만 전기차, 수소차들이 많이 다르면 일정 부분 분명히 감소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 경제, 일자리 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 김태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매일 3부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바로 들어오시면 이 건강해지는 동작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요즘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철이라서 관절이 쑤시다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접니다. 네. 이 비가 오면은 무릎 관절 아프다, 무릎이 아프니까 비가 올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민감한 관절 예방하는 튼튼하게 만드는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요즘 같은 장마철에 굉장히 유용한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자세인가요? 앉아서도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요. 의자에 가볍게 앉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르게 앉아서 제가 동작을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자세를 한번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의자 끝에 걸터 앉아볼게요. 의자 안쪽에 깊숙이 앉기보다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아주시고요. 두 손으로 의자 밑을 가볍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두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 벌려줍니다. 그리고 발끝을 11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셔서요. 발가락 끝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바라볼게요. 그리고 왼 다리는 가만히 냅두시고요. 오른 다리 무릎을 펴면서요. 그대로 허벅지와 일직선이 될 때까지 쫙 펴줄게요. 네, 그 상태에서 허벅지와 일직선이 되면요. 발끝을 몸통 쪽으로 당겨줄게요. 뒷다리가 쭉 늘어나죠? 네, 이때 허벅지 앞부분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실 텐데요. 그 상태에서 정지한 상태로 5초 호흡합니다. 5, 넷, 셋, 둘, 하나. 그리고 다시 무릎 접어서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오늘. 네. 사실 오늘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예방하는 자세를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허벅지 앞부분이 굉장히 당기셨을 거예요.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키는데 이 허벅지 앞부분을 탄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동작 굉장히 간단하지만 무릎 관절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사실 앉아서 의자에 앉을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 따라하실 수 있는 자세거든요. 이게 뭐 축구나 농구를 제가 주로 합니다만 경기 정말요? 전에 이 종아리나 허벅지 쥐나지 말라고 이렇게 좀 풀어주거든요. 네. 간단한 동작인데 허벅지 앞쪽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할 때 중요한 게 발끝을 몸통 쪽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뒷다리까지 늘어나는 느낌, 종아리까지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이 동작을 해주셔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동작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엔 반대쪽 왼다리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으로 제가 보여드려서 자, 역시나 두 다리를 골반 너비만큼 벌려주시고요. 발끝 11자 모양 만들어 볼게요. 의자에 걸터 앉은 상태에서 두 손 의자 밑을 살짝 잡아볼게요. 자, 그 상태로 오른 다리는 가만히 두시고요. 왼다리, 왼무릎을 천천히 피시면서 그대로 허벅지와 종아리가 일직선 되게끔 쫙 펴줄게요. 자, 이때 다리가 일직선 되게끔 펴질 때 발끝을 몸통 쪽으로 당겨줄게요. 지금 화면으로 좀 잘 안 보이는데 저쪽 카메라를 보시고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왼다리를 쭉 펼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발끝을 몸통 쪽으로 최대한 당긴 상태로 5초 호흡을 이어갑니다. 네, 이때 역시 허벅지 앞쪽이 굉장히 힘이 들어갈 텐데요.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5초를 호흡하시고요. 부들부들 떨리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5초 호흡하시고 다시 무릎을 그대로 천천히 접으셔서 다리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때 허리가 너무 뒤로 들어가지 않게 복부에 살짝 힘 주셔서 허리를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척추 바르게 세우시고요. 그 상태로 동작 이어가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자세가 됩니다. 지금 좀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 동작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종아리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허벅지에도 근육이 좀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무릎 관절을 강화시키는 동작이라고 하면은 뭐 런지 자세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면 사실 좀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런지 자세가 무릎에 오히려 더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세는 무릎에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앉아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요. 이 자세에 앉아서 이제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로 발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릴 거고요. 지금 뭐 부득이하게 요가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네. 다시 한 번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동작 앉아서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자에 어디서든 앉으실 수만 있다면 따라하실 수 있는 자세예요. 의자에 가볍게 살짝 걸터 앉아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의자 끝으로 한번 앉아볼게요. 의자 안쪽에 깊숙이 앉으면 허벅지 안쪽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의자 끝으로 가셔서요. 가볍게 걸터 앉아주시고요. 무릎을 골반 너비만큼만 살짝 벌려줄게요. 그리고 발끝 11자 만들어 봅니다. 자, 발끝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바라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척추 너무 뒤로 향하지 않게 바르게 세워볼게요. 자, 그리고 두 손은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다리 무릎을 서서히 펴볼게요. 그래서 허벅지와 종아리가 일직선이 될 수 있게. 자, 일직선이 됐다면 이때 발끝을 몸통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뒷다리도 늘어나는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이때 허벅지 앞쪽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실 텐데요. 그 상태에서 5초 호흡 버티시고요. 5초 호흡이 이어가셨다면은 그대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다리 내려놓으시고 반대쪽도 이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여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2부는 별별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나는 평소 거절을 잘하는 편이다. 반대로 나는 잘 못한다. 부탁을 받으면 다 들어준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저는 사실 거절 잘 못하는 편인데 아주 좋은 거절 방법도 소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생활 속 병별 이야기 나눠보는 별별 상담 시간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는 스팸 전화 오늘도 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한 스팸 전화 차단 앱에서 이용자들이 신고한 스팸 건수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분기 동안 총 556만 7,038건의 스팸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앱에서만 집계된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스팸 전화가 걸려오면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수신 거부를 하거나 빠르게 끊곤 하죠. 또는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몇 분만 시간 내달라는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을 뺏기거나 가끔은 무언가를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는 후회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거절이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 또는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인데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하시는 분들, 또 거절 잘하는 요령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함께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모셔보죠.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교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절 전문가 서민입니다. 네. 어떤 전문가요? 거절 전문가 서민입니다. 네. 매주 정말 전문 분야가 다양합니다. 예. 이건 진짜 전문가. 거절을 잘하십니까? 아니, 거절을 정말 못해요, 저는. 이 프로에 딱 맞는 사람이죠, 제가. 네. 그럼 거절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죠. 거절 못하는 전문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저 못 갔습니다. 원래 저는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예. 할 일이 태산 같아서 나라도 걱정이고 비까지 오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그럴수록 좀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너무 계속 직진만 하시면 삶에. 아니, 근데 박문성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니까 더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휴가 가셨어요? 아직 안 갔습니다. 아니, 좀 돌고 사는 거지. 왜 이렇게 안 가세요, 두 분 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스팸 전화 걸려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서민 교수님, 스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제가 네.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은 좀 바쁘니까 조금 이따 하라고. 근데 진짜 조금 이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몇 달 동안 그 영어회 테이프 옛날에 이제 영어회 테이프 파는 사람이랑 오랫동안 진짜 통화를 이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결국 샀어요. 그리고 결국 40만 원 넘는 거. 구매까지 하셨나요? 구매까지 했죠. 하나도 안 듣고 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이 저는 비일비재하고요. 뭐 돈 빌려주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시군요. 테이프 얘기하니까 저희 뭐 학교 때, 학생 때 저도 다닐 때 항상 입학식 때 학교를 가면 그 앞에서 좋은 거 있다고. 맞아요. 그럼 이제 봉구차에 타면 책이나 테이프 됩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생각나네요. 맞아. 저도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학교 앞에서 판다고. 전집. 요즘은 별로 안 하는. 사은품이 현미경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프를 제가 사오면 어머니가 이제 다 반납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문성 의원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스팸 전화가 하면 이렇게 번호 옆에 뭐 뜨더라고요. 뭐 스팸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뭐 거절 횟수 몇 번 번호입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아예 이제 요즘은 안 받죠. 근데 왜 그런 게 이렇게 뜨기 시작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거절을 못 하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받게 되면 불편해서도 아마 신고를 했겠지만 뭔가 이렇게 받게 됐을 때 쉽게 못 끊으니까 이거를 제도화 시켜 가지고 이제 번호가 뜰 때 아예 뭐 이건 스팸 전화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뜨는 건데 참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거절 못 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은 어떠세요? 잘하십니까, 거절을?
저도 뭐 비슷하죠. 저도 좀 비슷한 편이죠. 예를 들어서. 예. 네. 제가 아는 박무성 위원님께서는 거절의 신. 신인가요? 약간 농담으로 돈 좀 빌려주실까요? 주실래요? 그랬더니, 좀 약간 때려보시죠. 알겠습니다. 뭐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절이 이게 어느 게 어렵냐면요. 인간의 약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비누를 만들었는데 뭐 그걸 좀만 도와주라. 사실 이런 거 참 거절하면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갖고 언제 한번 방 하나를 전부 비누로 치운 적이 있었어요. 한 10번 넘게 그런 거 샀더니 근데 이건 좀 과장 같은데. 아니 진짜 정말 MSG가 너무 많이 MSG 너무 치시네요. 그 단체들이 여러 개 난립해 있는데 거기 저 VIP였어요. 소문 나가지고. 아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이렇게 술집에서 술을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 할머니 분들이 오셔서 찹쌀떡이나 초콜릿 어때 구매를 좀 하십니까? 예전에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그냥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참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전 당연히 많이 샀죠. 저 이런 글도 썼어요. 아니 그렇게 비싼 술을 마시면서 초콜릿 하나 안 사주는 이들이 인간이냐 그랬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자, 직장인의 고민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사람 좋다고 소문이 나선지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부탁은 들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 일이 버거울 때도 있어서 거절할까 하다가도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기 싫다고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하셨는데 참 이렇게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거절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절하면은 관계가 껄끄러워지잖아요. 그럼 되게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럴 때 딱히 진짜 방법이 그냥 뭐 저는 이제 권하는 방법이 그냥 못 들은 척, 아니면 조는 척. 이런 거가 너무 임시방편적인 그러니까 좀 해결 방법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방법이 없어요. 박 의원님이 좀 좋은 방법 하나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 박무성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 방송 같이 하자 뭐 이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아무래도 뭐 하는 일이 그러니까요. 본인이 불필요한데도 그런 거절하지 못해서 또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불필요하다는 느낌보다는. 그 규모의 차이, 저 합방을 같이 하자고. 내가 별로 이득이 안 되겠다 이런 거요. 풍선이 많이 터지지 않을 거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거절을 잘 하세요? 비즈니스 쪽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 있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그렇게 뭔가 평가를 받거나 이야기의 소재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내가 거절을 했을 때 저 친구는 맨날 저런 거 거절하더라.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을 당연히 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하죠.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뭔가 악순환되는 듯한 고민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내가 좀 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하지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주위가 날 어떻게 볼까? 이 회사와 조직이 날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들어줍니다. 들어준 다음에 하고 나서 또 후회해요. 괴로워해요. 또 그게 다시는 별로 이렇게 이득도 안 되고 자기 약간 좀 힘들게 하는 건데 근데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해요. 또 후회해요. 이게 계속 안 좋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사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자기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참 나쁜 거예요. 사실 인간이 이렇게 아주 선한 것도 아닌데 왜 거절을 못할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대학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요. 외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 준비를 이제 한 6개월 넘게 하는데 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7년째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딴 사람 잡아놓으면 다 도망가고 안 해서 만만한 애를 잡히니까 계속 제가 하는 거죠. 이 나이에 제가 진짜 정말 너무 슬퍼요. 여기서 왜 하소연을 하세요? 방송에서 개인 저희 학장님 좀 그만하세요. 자, 그럼 반대로 거절당할 때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당연한 얘기지만 부탁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레전드 얘기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입고 갈 바지가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바지 6개월을 고민하다가 결국 6개월 만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요? 어머니한테 바지 사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제가 못해요. 아니 누구가 아니라 어머니잖아요. 어머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교련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6개월 동안 진짜. 이거 진짜인데 정말 안 믿으시죠? 진짜예요, 진짜. 남한테 돈 빌리는 것도 그렇고 거절을 제가 못하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탁도 못해요.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못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없어 보이잖아. 제가 부탁하면은. 그래서 좀 그래요. 아니, 어머니한테 바지 사달라는 게 없어 보이는 거 안 입고 다니는 것보다. 이게 덜 없어 보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떠세요, 위원님은?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보면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딱 그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에 우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죠. 그렇습니다. 내 행동이나 내 선택을 남이 어떻게 볼까? 예. 남의 시선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 사회의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쯤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거지만 저는 결혼식 같은데 결혼식 문화가 사실은 되게 즐겁고 행복한 문화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는 약간 스트레스의 문화도 준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해요. 초청받은 사람은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이 고민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결혼할 때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한 내 삶의 결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정말 부르고 싶은 사람 불러서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더 뭔가 내 결혼식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 내 삶 주위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 난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고 싶고. 맞아요. 네. 결혼식이야말로 진짜 인간관계 잘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장이다. 그 보여주는 장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닌데. 또 그렇습니다. 가는 사람은 이거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고민해야 되고. 나 별로 안 친한데 왜 연락을 한 거야? 맞습니다. 네. 또 아니면은 뭐 본전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이런 결혼식 문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절이나 아니면 부탁을 할 때 농축되어 있는 것 아니냐. 맞아요. 자꾸 누군가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애플리케이션과 문자를 통해서 사연들을 들어오고 있는데요. 삼자님께서는 도움이 안 되거나 안 될 사람은 거절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HANC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부탁을 잘 못해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을 때 거절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좀 주제를 살짝 바꿔보면 요즘 독박이라고 하잖아요. 네. 혼자 모두 뒤집어 쓰거나 책임을 지는 건데 가정, 학교, 회사 등에서 함께 처리해야 하는 조직이 있는 곳에서 종종 사용되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좀 공동 과제 내주기도 하시죠? 그럼요. 그런 거 많이 필요하죠. 의대에서는. 그럴 때 살포시 좀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조를 짤 때 좀 성적 좋은 학생하고 아닌 학생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래도 조가 결과물이 나오게 하거든요. 조를 짤 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거의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동료 평가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어떤 평가요? 동료 평가. 이 결과물을 낼 때 우리 조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했다. 그 조원들이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걸 하게 하니까 좀 애들이 억지로라도 막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평가를 하니까 애들이 좀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좀 같은 조가 되면 거절 잘 못하는 친구한테 좀 많은 걸 부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실망입니다. 가끔. 저는 저는 부탁을 좀 잘 하는 편은 아닌데 부탁해서 거절당하면 좀 삐져요. 앞으로 두 분께 솔직하시네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거절이건 무엇이건 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거절을 한 다음에 결과건 내가 무엇인가 선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건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했을 경우 어떻게 되지? 근데 맞아요. 막상 우리가 살면서 어떤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 생기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오로지 고민해서 선택했으면서 거절해도 그렇게 세상이 바뀌거나 주위에서 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거절을 해서 관계가 안 좋아질 정도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절할 때 이왕이면 약간 납득 가능한 이유 같은 거를 좀 대주면 더 좋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게 그렇게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얘기 좋잖아요. 그럼 상대가 어떻게 보면 쿨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솔직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한 게 좋죠. 어차피 그 정도의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가 아는 관계에서 부탁을 했는데 거짓말로 둘러댔을 경우 그게 드러나면 그건 진짜 인간관계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처음엔 좀 그럴 수 있어도 나 솔직히 이래서 좀 그래 라고 한다면 나중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의 이성적 관계는 된다고 봅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자 거절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애청자분들의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보내주시고요. 함께 시작한 일인데 뭐 조별과제도 마찬가지고 뭔가 거절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순간 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 평소에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하고 제가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이 일이 많아지고 더 삶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폭발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씩 적당히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절할 때 좀 약간 싫은데 이러지 말고 야, 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좀 불쌍한 표정으로 거절하면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좀 도움이 돼요, 진짜로. 나 지금 많이 어렵다 이런 거.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참 그러니까 사람이 나 오케이 할게. 아니면 나 이거 좀 어려워. 예. 이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독 거절을 하는 법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일상에 있어서의 긍정, 부정 이 두 중에 하나일 텐데 참 우리 사회가 거절하는데 다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 토론에 느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게 처음 하면 그게 서로가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결혼해서 한 10년 정도를 진짜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제 과 후배들이 술을 먹고 있다고 나와달라고 하면 그냥 나갑니다. 자다가도. 근데 와이프가 처음에는 저보고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새벽 3시, 4시에? 당신 내일 일해야 되는데 후배들이 이때는 너 어떻게 안 나가니? 돈이라도 주고 와야지. 라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다음날에 다 망치고. 그렇죠. 그들은 기억 못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적당히 거기서 했고 내가 나중에 너 맛있는 거 점심 사줄게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관계가 도움이 되고 더 서로가 좋은 거지. 그래서 처음에 왜 그런 걸 거절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서로의 좋아야 되니까라고 했지만 처음에 미안해 다음에 보자 이렇게 했을 경우 훨씬 더 괜찮으시더라고요. 처음에 뭐 어렵지.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 제 술자리 요청을 거부하시는군요. 거절하겠습니다. 그 새벽 3시에 전화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약간 호구 돈 내줄 호구 같은 거를 찾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열심히 일했는데 저보고 호구라고 갑자기 이해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술값을 대신 이제 덤터기를 씌워줄. 후배니까 또 저희 이제 문화들이 뭐 선배가 돈 내주면 이러면 좋으니까. 진짜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나쁜 사람. 최소 저는 1시 이후엔 안 나갑니다. 저는. 새벽 1시. 원칙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면 꼼짝없이 좀 혼자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거절을 못하게 거의 강요에 가까운 상황도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들. 그럼 마음 안 좋은 채로 혼자 또 몽땅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폭발도 하는 것이고. 적당히 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럴 때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 잘하는 법에 대한 책이 있어요. 되게 베스트셀러기도 한데 그런 책을 읽으면요. 사람이 바뀌지는 않지만 한두 번은 써먹게 돼요. 한두 번이 도움이 됩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광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클로징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공급 대책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일단 신규 물량 공급 위주로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공급 부족 심리 조기 차단을 위해서 수도권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도 공공 재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3기 신도시 등 공공 분야 사전 청약 물량을 3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리고요. 이 같은 사항은 서울 조달청, 과천 청사 일대, 용산 캠프킴 부지도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공공 참여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서 용적률 500%, 충수 50층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공급 대책을 공식 발표했죠. 신규 물량 공급 위주로 주요 내용 살펴드립니다. 자, 공급 부족 심리 조기 차단을 위해서 수도권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도 공공 재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3기 신도시 등 공공 분양 사전 청약 물량을 3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리고요. 서울 조달청, 과천 청사 일대, 용산 캠프킴 부지도 개발하게 됩니다.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서 용적률 500% 충수 50층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중부지방에 5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또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됐죠. 날씨와 교통정보 꼼꼼히 들으시면서 실시간 상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